아들이 건넨 요양병원 투자 설명서를 펼쳐들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두툼한 종이 위에 적힌 의료인 우대 혜택, 안정적인 수익 구조, 그리고 매달 300만 원 배당 예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이미 확신해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켜 버렸지요. 30년 동안 동네 소아과를 지키며 감기 걸린 아이들, 새벽 응급 환자들 돌보느라 제 몸 하나 돌보지 못했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는 아들의 말, 엄마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사세요라는 그 다정한 한마디가 그렇게도 고마웠습니다. 의사연금 월 250만 원이면 기본 생활은 되고 병원 건물 3억 원도 있으니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월 300만 원 배당이라니.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어서 따져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강원도 산골 요양원 복도에 서 있습니다. 제 앞에는 굳게 닫힌 원장 실문이 있고 그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줄만 알았던 제 아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 연금 이번 달도 250만 원 정확히 들어왔죠? 제 계좌로 230만 원 넘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순간 30년간 5,247명 아이들 심장 소리를 들었던 제 청진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지하 복도에 메아리 쳤죠. 제 가슴은 시퍼런 칼날에 베인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서울 성북구 서영 소아과 3억짜리 건물을 팔아 아들에게 맡긴 지 딱 90일만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까지 걸린 시간은요, 단 3개월이었습니다. 아들이 정부 지원받는 특별 실버타운에서 3개월만 편하게 쉬다 오라며 제 손을 잡고 올 때만 해도 저는 그게 정말 저를 위한 눈물겨운 효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약속 뒤에 제 의사연금 250만 원과 병원 건물 3억 원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아들이 파놓은 너무도 치밀한 설계가 숨어 있는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든 이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불행한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고 계실 전국의 수많은 시니어분에게 끝까지 들으시면 자식이 건네는 투자 제안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연금과 건물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노후 자산 지키는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박서영입니다. 1993년부터 2023년까지 꼭 30년간 서울 성북구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했어요. 제가 진료한 아이들 숫자를 세어보니 정확히 5,247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얼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병원 문을 닫기로 결심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의대 동기였고 내과 전문의로 대학병원에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퇴근하면 늘 제 병원에 들러 오늘은 몇 명 봤어? 라고 물으며 차트를 함께 검토해주곤 했죠. 그런 사람이 지금은 내 옆에 없으니 병원 진료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병원을 운영하는 게 외롭고 힘들어서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소아과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하루 평균 10명 넘게 봤는데 2020년 넘어서는 하루 20명도 안 되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버틴 건 단골 엄마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첫째도 원장님한테 받고 둘째도 원장님한테 맡길 거예요 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아들 민준이는 저와 달리 내과를 전공했습니다. 명색이 의사 집안이다 보니 아들도 자연스럽게 의대에 진학했죠. 의대 본가 시절부터 아버지 병원에서 인턴 생활까지 했으니 의사로서는 탄탄한 길을 걸었다고 봐야겠지요. 전문의 자격증까지 땄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개업을 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강남에 성형외과 개원하면 대박이래요. 딱 5억만 투자하면 1년 안에 회수돼요. 아들은 아버지가 평생 환자 치료에만 전념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요즘 젊은 의사들은 다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제가 고리타분한 건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말을 아꼈죠. 그해 겨울,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투자한 병원건이 틀어졌어요. 동업자가 돈 들고 튀었어요. 지금 2억 빚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2억 빚이라니요. 하지만 제가 뭐라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뿐인 자식인데요. 결국 저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 8천만 원을 깨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남편이 나 죽으면 이거 갖고 여행이라도 다녀라며 남긴 돈이었어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제가 요양병원 투자조합에 들어갔어요. 정부 지원금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라 안전해요. 어머니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5억 투자할 수 있고 거기서 월 300만 원씩 배당금이 나와요. 월 300만 원이라는 말에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시 제 병원 월 순수익이 20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환자는 줄고 건물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혼자 운영하기엔 버거웠는데 차라리 병원 문 닫고 아들 사업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제 소아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단골 엄마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어요. 어떤 분은 아이 손을 잡고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 덕분에 건강하게 자랐어요 라며 인사했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은 옆에서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병원 건물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성북구 작은 건물치고는 꽤 잘 나간 편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제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아들은 어머니, 일단 정부 지원받는 특별 실버타운에서 3개월만 계세요. 거기 시설이 정말 좋대요. 월 50만 원이면 호텔급 대접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서울 근교 요양원이 보통 월 150만 원 넘게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들 차를 타고 강원도 산골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서울을 벗어나니
산과 나무뿐이더군요. 민준아, 여기가 맞니? 너무 깊숙한 곳 아니니? 아들은 웃으며 어머니, 공기 좋은 곳이 건강에 좋잖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해든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3층짜리 현대식 건물에 앞마당도 넓었죠.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방 배정을 받고 들어갔는데 2층 남양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왔고 침대도 깨끗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거짓말하지 않았구나. 정말 좋은 곳이구나 싶었죠. 아들은 제 짐을 정리해주며 어머니 3개월 뒤에 모시러 올게요. 그때쯤이면 투자금 회수되고 어머니 모실 집도 마련할게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등을 토닥이며 민준아 고생한다. 엄마 걱정 말고 내일 잘해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떠나는 차를 창문에서 바라보는데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지겠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날 저녁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나왔어요. 메뉴는 갈비찜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푸짐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르신, 새로 오셨어요? 여긴 처음 3개월은 정말 천국이에요. 그 뒤가 문제지.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뒤가 문제라니 무슨 뜻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이 나왔고 점심엔 고기 반찬이 빠지지 않았어요. 간호사들도 친절했죠.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르신, 산책 나가실래요? 하며 저를 챙겨줬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쉬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식사는 잘 나와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하던지요. 저는 민준아, 여긴 정말 좋다. 내 덕분에 잘 쉬고 있어라고 대답했죠. 아들은 흡족한 목소리로 다행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찾아온다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저는 괜찮다고, 바쁜 거 알아, 엄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입소한 지 9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가 바뀌었어요. 따뜻하던 미역국 대신 식은 콩나물국이 나왔고 고기 반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짠 김치와 단무지만 달랑 놓여 있더군요. 저는 이상하다 싶어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메뉴가 왜 이래요? 간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어르신, 이제 정부 지원 기간 끝났어요. 기본 식단으로 바뀐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부 지원 기간이요? 저는 아들이 월 50만 원씩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뭔가 이상했지만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아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요양원 직원들은 제 질문을 피했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르신, 방 이동하셔야 해요. 짐 챙기세요.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지하로 가세요라고 하더군요. 지하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왜 갑자기 지하로 가야 하냐고 따졌죠. 간호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르신, 월 50만 원 내시는 분들은 다 지하방이에요. 규정이에요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하방은 충격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깜빡거렸고
천장에서는 정체 모를 기계음이 밤낮 없이 울려 퍼졌죠. 침대 시트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호텔급 시설이라던 곳이 이런 곳이었단 말인가요?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10번을 걸어도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여기 상황이 이상해. 전화 좀 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곰팡이 냄새와 기계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원장실로 들어가는 소리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원장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 연금 이번 달도 250만 원 정확히 들어왔죠? 네, 박 선생님. 20일에 입금 확인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 계좌로 230만 원 넘겨주세요. 입소비 2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제가 가져가는 거 맞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소비가 월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만 원이라니 그럼 나머지 23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박 선생님, 그런데 어머님이 요즘 자꾸 전화하시는데 어떡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핸드폰 요금 끊어버렸어요. 어차피 여기 산속이라 와이파이도 안 터지잖아요. 3개월만 더 버티면 계획대로 잘 끝납니다. 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님 명의로 대출 받으신 건 잘 되셨어요? 라고 원장이 아들에게 물으니, 아, 그거요? 의사연금 담보로 1억 5천만 원 나왔어요. 이자는 어머니 연금에서 빠지니까 상관없습니다. 라고 아들이 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건물 3억 2천만 원도 모자라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30년간 아이들을 살렸던 제가 정작 제 아들한테 목숨을 빼앗기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원장실에서 아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을 지나갔어요. 저를 보지 못했죠. 아니, 봤는데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순 없으니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살린 5,247명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비참한 꼴로 생을 마감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중엔 돈 한 푼 없었고 핸드폰도 끊긴 상태였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청소 아주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젯밤 복도에서 쓰러져 계셨다던데. 저는 그분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어요. 빨리 하세요. 들키면 저도 잘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30년 전 제가 살린 아이, 지금은 의사협회 윤리위원이 된 진우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나 박서영이야. 원장님? 원장님 목소리 맞으세요?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나 지금 큰일 났어. 나 좀 살려줘.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울먹이며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강원도 산골 요양원에 갇혀 있고 아들이 나의 연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원장님, 당장 가겠습니다. 정확한 주소 알려주세요. 라고 진우가 놀라 당황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팸플릿에 적힌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진우는 오늘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우가 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요양원 안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며 증거를 모았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딸이 정부 지원 요양원이라며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 국민연금을 가로채고 있었대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사업하면 세금 혜택 받는다며 통장을 가져갔는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더군요. 모두들 자식한테 배신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나가고 싶으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냥 여기서 죽는 거예요. 체념한 목소리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30년간 생명을 살린 사람이에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요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췄어요. 진우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를 봤죠. 키 큰 체격에 정장을 입은 모습이 꼭 아버지처럼 의젓해 보였어요. 진우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자세히 보니 제 옛 간호사 은숙이었어요. 은숙아,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원장이나 간호사들이 눈치챌까 봐요. 진우와 은숙이가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희는 박서영 원장님 보러 왔습니다. 면회 신청합니다. 진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박서영 어르신이요? 죄송한데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원장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보호자한테 연락해 주세요. 라고 원장이 말하자 진우가 저희가 가족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아드님이신데 아드님 허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원장이 말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원장님, 저는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 이진우입니다. 지금 박서영 원장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이 요양원 전체를 조사하겠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하고 계시죠?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뒤 간호사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르신, 면회객 오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원장실 앞에서 진우와 눈이 마주쳤죠.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원장님,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은수가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은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원장님, 걱정 많이 했어요. 연락이 안 돼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원장실을 나와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원장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적당히 떨어진 거리였어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상황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90일 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놨어요. 아들이 병원 건물 3억 2천을 가져간 것, 제 명의로 1억 5천 대출받은 것, 매달 연금 250만 원 중 230만 원을 빼돌리는 것까지요. 은숙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에요. 사문서 위조, 사기, 노인 학대가 다 포함된 중범죄예요. 당장 고소해야 합니다. 내 아들을 고소해야 한다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우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진우는 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원장님, 30년 전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원장님을 살릴 차례예요. 이대로 두시면 원장님 인생이 끝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아요. 이대로 두면 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평생 일군 것들이 전부 아들 손에 넘어가고 저는 이 산골 요양원에서 이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럴 순 없었습니다. 진우야, 날 여기서 꺼내줘. 그리고 내 연금 지켜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당장은 어려워요. 법적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3일 안에 원장님을 여기서 나가시게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0년 버텼는데 3일을 못 버티겠니? 진우와 은숙이가 돌아간 뒤 저는 지하방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원장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르신, 오늘 면회객들 누구였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옛날에 제가 치료했던 환자예요. 인사하러 왔대요. 원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삐딱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한 말씀밖에 하시면 안 돼요. 아드님이 어르신 건강 걱정하셔서 외부 접촉 자제하라고 하셨거든요. 협박하듯 앙칼진 어조로 또박또박 가르치듯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진우가 있었으니까요. 3일 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몰래 빌려준 핸드폰으로 받았죠. 원장님, 큰일입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아드님이 연루된 게 단순 횡령이 아니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무슨 소리니? 아드님이 요양병원 투자조합이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다단계 의료사기 조직이에요. 실제 요양병원은 없고 투자자들 돈만 모아서 윗선이 빼돌리는 구조예요.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이래요. 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다단계 의료사기라니? 그럼 아들도 사기를 당한 거야? 아니면 혹시 공범인가? 난 너무 떨려 횡설수설하며 진우에게 질문을 쏟아부었습니다. 진우는 더 격강된 분노의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아드님이 원장님 명의로 받은 대출 1억 5천만 원, 그게 전부 불법 대출이에요. 원장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받은 거예요. 순간 나의 가슴은 벌컹벌컹 쉴 새 없이 요동쳤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조라고? 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원장님, 지금 당장 고소하지 않으면 원장님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원장님 명의로 된 서류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공범이라니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는데 제가 공범으로 몰린다고 하니 더 귀가 막혔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오늘 밤 제가 경찰과 함께 가겠습니다. 원장님을 그곳에서 구출하고 바로 법원에 성년 의견인 심판 청구를 할 거예요. 그래야 아드님이 원장님 재산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요. 라고 진우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우와 전화를 끊고 나니 저는 멍하니 시야가 흐릿해져 사물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성년후견인이라니. 그건 제가 스스로 재산 관리를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도 어이가 없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9시 요양원 정문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들어왔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서영 어르신 계십니까? 원장이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긴 요양원인데요.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서영 씨 보호조치 영장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및 감금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 끝에서 진우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90일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은 원장실을 압수수색했어요. 컴퓨터와 서류들을 가져갔죠. 원장은 창백한 얼굴로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아드님 지시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희는 몰랐어요. 하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진우가 마련한 작은 원룸이었어요. 성북구 제 옛 병원 근처였죠. 창문을 열자 익숙한 골목 풍경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진우는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치매 검사, 우울증 검사, 신체 검사까지요.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박서영 씨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하십니다. 자기 결정 능력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의사 소견서였습니다. 진우는 그 소견서를 들고 법원에 갔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제 명의로 한 모든 거래를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죠. 박민준이 모친 박서영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모든 거래를 무효로 한다. 법원은 일주일 만에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통장이 동결됐어요. 아들도 원장도 사기 조직도 더 이상 제 돈을 건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제 원룸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90일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아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나한테 사과할 자격도 없어.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아들은 울먹였어요. 어머니, 저도 사기당한 거예요. 그 투자조합이 저를 속인 거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우가 조사한 바로는 아들이 그 조직의 핵심 멤버였어요. 다른 노인들도 속여서 돈을 빼돌린 전력이 있었죠. 민준아, 이제 그만해. 나 변호사랑 경찰한테 다 얘기 들었어. 내가 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다 알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도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감옥 가면 어머니 명예도 다 추락해요. 자식을 감옥 보낸 의사로 평생 욕먹고 사실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아, 내가 날 감옥에 가두려 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아들은 비웃었어요. 어머니, 진짜 저를 고소하실 거예요? 저 어머니 친아들인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내 아들 아니야. 넌 범죄자야.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뒤 법원 신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상대로 낸 사기 및 횡령 고소 건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진우와 은숙이 그리고 옛날 제가 치료했던 환자 부모들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박민주는 모친을 사랑하는 효자입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고의로 모친을 속인 게 아닙니다. 효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를 요양원 지하에 가둔 게 효자가 하는 짓인가요?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또한 원고 박서영 씨는 최근 건망증이 심해져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는 요양원 원장과 간호사들의 진술로 입증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그쪽 사람들과 입을 맞춰놓은 상태였어요.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변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섰어요. 손에는 낡은 청진기가 들려 있었죠. 남편이 제 개업 첫날 선물했던 30년 된 청진기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박서영입니다.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간 서울 성북구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이 청진기로 저는 5,247명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민수, 1995년 3월생, 신생아 황달로 왔다가 완치됐죠. 이지은, 1998년 7월생, 천식이 심했는데 6년 치료 끝에 나았어요. 박준혁, 2001년 9월생,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건강한 청년이 됐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어요. 제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해당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생일도 병명도 부모님 얼굴도요. 제가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30년 전 환자를 기억하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장님, 제 아들은 저를 이용해 4억 7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병원 건물 3억 2천, 대출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매달 제 연금 230만 원씩을 가로챘어요. 6개월이면 1,380만 원입니다. 저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요. 진우가 준비한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요양원 계약서였죠. 제 아들은 저를 초기 치매 환자로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저를 요양원 지하에 가뒀습니다. 제 핸드폰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효자가 하는 짓입니까?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다만 제가 빚에 쪼들려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판사에게 선처를 구한 거였죠. 그때 방청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진우였어요. 재판장님, 증인으로 진술하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했고 진우는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이진우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입니다. 1989년 제가 5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가 박서영 원장님이셨어요. 진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원장님은 6개월간 매일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걸을 수 있게 됐고 의사가 됐습니다. 원장님이 건망증이 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원장님은 지금도 제 병명과 치료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이어서 방청석의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어요. 1명, 2명, 10명. 모두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원장님이 저를 살렸습니다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원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라고 증언했어요. 판사는 숙연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피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죠.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판사는 추후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패정을 선언했어요. 저는 법정을 나오며 청진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 청진기가 저를 지켜줬어요. 30년간 들었던 5247개의 심장 소리가 저를 증명해줬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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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14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은퇴의사, 아들 고소에 물의 모자, 갈등, 법정 다툼으로 비와 같은 제목들이었죠. 기사 내용은 왜곡돼 있었어요. 마치 제가 욕심 많은 노인이고 아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누가 기사를 흘렸는지는 뻔했어요. 아들이었죠. 아들은 여론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효자 의사 모친에게 배신당하다라는 글이 돌았어요. 아들 측 지인들이 퍼뜨린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박서영 전 원장, 과거 의료사고 은폐 의혹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을 들춰낸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1997년 제가 치료하던 아이가 급성 뇌수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미 병이 너무 깊이 진행된 상태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소용없었죠.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사건을 들춰내 박서영, 의료사고 은폐 전력이라고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난리가 났어요. 저런 의사가 어떻게 30년이나 영업했냐,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이 무슨 의사냐 같은 악플들이 달렸죠. 저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성북구 골목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어떤 이는 저 사람이 아들 고소한 의사래 하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아예 저를 피해갔어요. 진우가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원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힘들었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옛 동료 의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의대 동기였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영아, 내가 그랬다는 게 사실이니? 의료사고를 은폐했다는 거. 저는 해명했죠. 아니야, 그건 이미 무혐의 받은 사건이야. 우리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친구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내가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다니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악플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저런 의사한테 치료받은 아이들 불쌍하다. 자식 교육도 못한 사람이 무슨 의사냐 같은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수면제 병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할 때 먹던 약이었어요. 한 알, 두 알 손바닥에 쏟아냈죠. 이러느니 차라리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원장님, 지금 뉴스 보셨어요?
검찰이 박민준을 구속했대요. 저는 벌떡 일어나 TV를 켰어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의사 박모 씨, 다단계 의료사기 조직 연루 혐의로 긴급 체포. 피해 규모 50억 원 추정. 제 아들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분노, 안도, 죄책감이 뒤섞였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원장님, 검찰이 조사한 결과 박민준이 20명이 넘는 노인들을 같은 방식으로 속였대요. 총 피해액이 50억이래요. 원장님은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단순히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요. 그건 이미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괴물이었죠. 다음 날 언론 보도가 바뀌었습니다. 효자 의사는 거짓, 실제론 다단계 사기범, 박서영 원장, 용감한 고소로 사기단 적발 같은 제목이었어요. 여론이 180도 바뀐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손바닥에 수면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원하던 결말일까요? 3개월 뒤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줄지어 앉아 있었죠.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피고석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본 아들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늘 듬직하고 저의 자랑이라고 여겼던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창백하고 초라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미어 터질 듯 압박해왔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이 저곳에 저런 모습으로 앉아 있다니. 아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피고인석에 선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세상이 등을 돌린 듯 숨이 막혀오며 무너지는 가슴을 추스려야만 했습니다. 검사가 최종 구형을 했어요. 피고인 박민준은 다단계 의료사기 조직의 핵심 멤버로 20명이 넘는 노인을 상대로 총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친모를 상대로 한 범행은 폐륜적이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7년이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죠. 아들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친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원고,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청진기가 들려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30년간 5,247명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제겐 소중했어요. 밤새 아픈 아이 곁을 지킨 적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울고 웃은 적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정작 제 아들 한 명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저 아이가 괴물로 변했는지 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피해자로 섰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저 아이를 그렇게 키운 엄마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30년간 제가 살린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사회 구성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20명 노인의 인생을 망쳤어요.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재판장님,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 아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배울 수 있습니다. 노인은 호구가 아니라는 걸요. 자리에 앉았을 때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 두 명, 그리고 전체로 퍼졌죠. 판사는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청석 뒤편에서 한 젊은 남자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증인으로 진술하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했고 그 남자는 증인석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1989년생 김민수입니다. 박서영 원장님이 치료하신 첫 번째 환자입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민수요.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저는 태어날 때 신생아 황달이 심했습니다. 당시 대학병원에서도 포기했대요. 하지만 원장님이 밤낮 없이 저를 돌봐주셔서 살았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건 제 출생 기록과 30년치 진료 차트입니다. 원장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저를 치료하셨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원장님 같은 분이 건망증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어서 다른 환자들도 일어났어요. 1명, 2명, 10명, 20명. 모두 제 손을 거쳐간 아이들이었어요. 어떤 이는 변호사가 됐고, 어떤 이는 교사가 됐고, 어떤 이는 평범한 직장인이 됐죠. 하지만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서영 원장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 제 편이 되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판사는 숙연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피고 박민준, 일어서십시오. 아들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피고는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의사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한 일은 의사가 아니라 범죄자의 일이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특히 친모를 상대로 한 범행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7년, 의사 면허 영구 박탈, 벌금 5억 원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하고 외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그리고 다시 봄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서울 성북구 주민센터 2층 작은 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문패에는 서영 무료 건강상담소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무료 건강상담소가 벌써 6개월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간씩 저는 복지관에 앉아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립니다. 의사 면허가 있으니 간단한 처방전도 써드릴 수 있고 대학병원 진료 의뢰서도 작성해드립니다. 돈을 받지 않으니 부담 없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요. 어떤 분은 아들이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해서 집을 팔아줬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하고, 어떤 분은 며느리가 노후 자금을 관리해주겠다며 통장을 가져간 뒤 요양원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경험을 나눕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누군가 나타납니다. 제 제자들 중 몇몇은 아예 정기적으로 상담소에 와서 도와줍니다. 변호사 지수는 한 달에 한 번 법률 상담을 해주고, 의사 성민은 복잡한 케이스가 있으면 자기 병원으로 연결해줍니다. 약사가 된 제자는 약 복용법을 설명해주고, 사회복지사가 된 제자는 정부 지원 제도를 안내해줍니다. 30년 동안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저를 도와주고 또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습니다. 3억 원짜리 병원 건물보다 매달 300만 원 배당금보다 이 작은 봉사활동이 훨씬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제 의사연금은 매달 250만 원씩 들어옵니다. 진우가 도와줘서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고 있어요. 이제 아무도 제 돈을 건드릴 수 없어요. 생활비로 100만 원 쓰고 나머지 150만 원은 의료소외 아동지원 기금에 기부합니다. 제가 살린 아이들처럼 다른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병원 건물 3억 2천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아들이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대출 1억 5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아요. 돈보다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요. 바로 제 자존심과 명예였죠. 요즘 저는 성북구 복지관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삽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13평 방이에요. 좁지만 따뜻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저녁엔 골목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죠. 옛 간호사 은숙이가 가끔 찾아와요. 같이 차를 마시며 옛날 얘기를 나누죠. 원장님, 그때 우리 정말 바빴죠? 은수가 그땐 그래도 행복했어. 그런 대화들이요. 진우는 여전히 제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묻죠. 원장님 건강하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대답해요. 진우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아들하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전히요. 교도소에서 편지가 몇 번 왔지만 읽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적혀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지만 동시에 의무는 아니니까요. 가끔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땐 남편 사진을 꺼내봅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우리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하고 물어보죠. 물론 대답은 없어요. 하지만 남편이라면 저를 응원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건강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진짜 제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여러분의 통장과 인감은 절대로 맡기지 마세요.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들고 비밀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마세요. 요즘은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게 있어서 연금 같은 소중한 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제안을 받으면 아무리 자식이 권해도 반드시 제3자에게 확인받으세요. 변호사든 회계사든 은행 직원이든 이해관계 없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그게 귀찮다면 아예 투자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투자가 아니라 보전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고립되지 마세요. 친구들, 옛 동료들, 이웃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내세요. 자식이 여러분을 어디 멀리 보내려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왜 갑자기 저를 서울에서 멀리 보내려고 할까? 혹시 제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도와주고 싶으면 조금씩 나눠서 주세요. 한 번에 다 주면 더 이상 여러분을 섬길 이유가 없어집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돈이 떨어지는 순간 자식도 변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 시니어 세대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용기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과 함께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겁니다. 3억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심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속았다고 느끼시면 도움을 청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저처럼 평생 쌓은 인연이 결국엔 여러분을 구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시길, 그리고 통장은 꼭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시길 기도합니다.